강성 지지층만 보고 그들만 믿고 가려다가 결국 중도층을 다 놓쳐버린 거죠. 민주당 측에서 변화시킬 수 있는 뭔가 어떤 조치를 해야 되는데 그게 불가능한 상황이에요. 오세훈 후보가 이 정도의 지지를 얻는다는 건 바로 뭐냐면은 안철수 효과를 흡수한 거예요. 단일화 효과가 발생했다라는 거죠. 국민의힘이 갖고 있었던 그 꼴보세 색채를 어느 정도 희석을 시켜준 거고, 박영선 후보 같은 경우에는 그 성추행 사건 그게 문제가 될 겁니다. 자기 캠프에다가도 피해 호소인 3인방 했잖아요. 전면에 내세웠다라는 겁니다. 이걸 딱 보게 되면 가해구조는 변함이 없구나.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시사저널 TV 시사 끝장입니다. 오늘은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 모시고 최근 흘러가는 여러 가지 이슈의 흐름들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한국사회여론연구소 교통방송 의뢰를 한 거 보면은 이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부정평가 63%, 긍정평가 34% 이렇게 나왔어요. 이게 어쨌든 4.7 재보궐선거에 상당한 영향을 좀 미칠 걸로 보는데, 전체적으로 진 교수님이 지금 보시는 서울 민심, 부산 민심, 진중권은 이렇게 본다. 예, 뭐 어떻게 보십니까? 드디어 올 것이 왔다. 올 것이 왔다. 이거 콘크리트 지지층이 지금 무너진 거죠. 아, 콘크리트 지지층이 붕괴되고 있다. 네, 콘크리트 지지층이 무너졌고, 사실은 현상적으로 보면 LH인데 사실 LH 같은 경우에는 이번 정권에서 발생한 사건은 아니거든요. 그전에도 늘 있었고, 네, 쭉 누적되어 해왔고, 물론 한데 이 정권에서도 그런 일이 있었던 건데, 그 정권이 뒤집어쓰게 된 것은 전반적으로 이게 이제 공정의 이슈랑 결합이 되면서 그동안에 이 정권이 계속 공정을 해쳐오는 일들을 했잖아요. 그래서 바로 이제 뒤집어썼기 때문에 이제 와서 우리만의 문제가 아니라 옛날부터 있었다. 조사 기간은 2014년부터 하자. 그러니까 비하자만 듣는 거죠. 그러려면 차라리 고조선 때부터 하자라든지.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여당이, 문제는 뭐냐면 그동안에 계속 제가 한 2년 전부터 계속 지적해왔던 그 문제에서 벗어나지 못한 거예요. 강성 지지층만 보고 믿고 그들만 가려다가 그들만 믿고 가려다가 결국 중도층을 다 놓쳐버린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30몇 %다라고 하면 중도층은 거의 다 빠졌다는 얘기거든요. 전체적으로 다 빠졌고, 오히려 이 중도층하고 누구랑 결합하냐면 저쪽 국민의힘 쪽하고 결합하려는 움직임들이 지금 재보궐선거를 통해서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죠. 자신감에서 계속 폭주를 했고, 법무부 장관 셋이서 계속 조국 사태, 그 다음에 이제 추미애 사태, 그 다음에 또 박범계 사태, 계속 이게 누적됐던 게 LH 사건을 통해 가지고 이제 임계점을 넘어버린 거죠. 그래서 급속히 무너지는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다. 먼저 부산에서 나타났고, 그 다음에 이제 서울에서 나타났고, 그 다음에 서울이 굉장히 중요한 건 바로 뭐냐면, 서울의 이 지표라는 게 결국은 선행 지표거든요. 전국으로 확산되는. 그러니까 서울에서 이렇게 무너지기 시작하면 이제 그 저쪽에 뭐랄까 보루라고 할 수 있는 그 호남 쪽도 지금 무너지기 시작했다는 얘기예요. 상대적으로 봤을 때. 이게 여기가 지난 대선 때 문재인 대통령이 41.08% 얻었으니까 지금 나오는 이 34% 정도, 오늘 조사 결과 보면 그렇게 나왔으니까 그 대선 때보다도 더 떨어진 거죠. 빠졌다라는 거죠. 거죠. 그리고 이게 끝이 아닐 거라는 겁니다. 더 빠질 것이다. 이게 더 갈 수도 있고, 한 번 무너지기 시작하면 이제 걷잡을 수 없이 무너지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쪽이 이제 강성들이 뭉쳐있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탄력성이 없어요. 탄력성이 없지만 이제 무너지기 시작하면은 서서히 더 무너질 것이다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러면 이제 민주당 측에서 이것을 상황을 갖다가 변화시킬 수 있는 뭔가 어떤 조치를 해야 되는데 그게 불가능한 상황이에요. 구조적으로 어렵다. 구조적으로 어려운 상황인 게, 왜냐하면은 대개 이럴 경우에 이제 그 역할을 한 게 바로 뭐였습니까? 차기였잖아요. 차기가 그 역할을 약간 하는데, 차별화 시도하면서. 그렇죠. 차별을 하면서 그랬는데, 지금은 그 차기들이 뭐냐면은 경선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그 강성 지지자들한테 어필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낙연 씨도 그쪽에 어필하고, 그다음에 이재명 씨도 계속 나는 문재인 대통령과 한 팀이다, 원팀이다. 이러니까 이 상황 속에서 이건 아니다라고 제동을 걸 수 있는 세력이 민주당 내엔 존재하지 않고, 거기에 이제 또 누가 등장합니까? 상황이 드디어 등장하잖아요. 상황이 이제 바닥까지 떨어졌다는 걸 그들도 이제 이해찬 전 대표 얘기하는 거죠. 지금 보면은 부산 민심, 서울 민심 보면 여론조사 각종 지표에 보면은 정권 안정, 정권 지원론이냐 아니면 정권 견제, 정권 심판론이냐, 이 부분에서 일단 이 구체적인 어떤 정책 이런 걸 넘어서서 이번 선거의 의미 자체를 이 정권 심판이다라고 보는
어쨌든 여론이 더 높게 나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일단 보궐선거의 성격 자체가 이게 임기가 1년밖에 안 남았어요. 아. 그러니 뭐 1년 안에 내가 이 임기 안에 뭘 하겠다라는 공약 자체가 사실 좀 무의미하거든요. 아, 예. 그 다음에 이제 서울시장이나 부산시장이 뭘 하겠다라고 하면 임기가 4년이니까 네, 그게 네. 의미를 갖지만 사실 이쪽 임기 1년은 뭐 패전처리 투수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사실 공약이라는 게 의미를 갖기 어려운 데다가 지금 벌어지는 것들이 어떤 거냐면 그동안의 정권의 그 누적된 실정에 대한 네. 반감이 지금 표출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하, 일시적인 게 아니라 전반적인 거고 아. 전술적 상황이 아니라 전략적 상황이라는 겁니다. 아, 그러니까 예. 가덕도 같은 거 굉장히 큰 이슈잖아요. 근데 그걸 던졌는데도 불구하고 부산에서 여론의 움직임이 존재하지 않아요. 아, 예. 예. 그런 거고요. 그 다음에 뭐 LCT니 뭐니 뭐 열심히 공격을 해봤자 네거티브가 지금 먹힐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는 겁니다. 워낙 기존의 이 큰 흐름 자체가 그렇죠. 정권 심판론이 크게 가고 있기 그렇죠. 때문에 크게 가고 있고 그게 프레임으로 잡혀버렸기 때문에 그게 이제 뭐 민주당에서 할 수 있는 건 결국은 네거티브밖에 안 남았거든요. 네거티브. 그래서 계속 네거티브만 하는데 사실은 그게 먹힐 상황이 아닌 거라는 거죠. 예. 사실 역설적으로 그 네거티브도 그거에 임기 1년짜리인데 네. 그러니까 별 의미가 없는 거예요. 네. 그 자체가 의미가 없고 사람들이 지금 생각하는 건 지금 저 정권의 폭주하는 정권에 뭔가 제동을 걸어야 된다는 이런 필요성을 강하게 느끼고 있던 거고 그동안에 억눌리고 쌓이고 이런 게 있었거든요. 왜냐하면 말을 못하는 분위기였잖아요. 지난 1, 2년간에. 그걸 투표를 통해서 그렇죠. 이야기할 수 있는 장이 열렸다. 드디어 이제 때가 온 거죠. 저 사람들은 어차피 말로 해야 안 듣는 사람들이고 오로지 표로 심판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아, 예, 라는 예. 거죠. 최근에 그 이철희 전 의원 얘기하는 거 보니까 뭐 이 서울시장 선거 같은 경우에 지금 여건이 뭐 지는 것이 꼭 나쁜 것만은 아니다. 어떻게 경각심도 주고 예. 내년 대선을 앞두고 뭐 그런 얘기를 하던데 그런 논리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거기엔 동의하지 않는 게 왜냐하면은 그럼 대안이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제가 볼 때는 그 대안이 구조적으로 불가능해요. 아. 제가 계속 지적했던 거잖아요. 네, 2년 네. 전부터 이거 이렇게 되면 안 된다, 안 네, 된다, 안 네. 된다. 그때 내 말을 들었으면 이 꼴까지 안 왔겠죠. 네. 근데 문제는 뭐냐면 내 말을 들을 수 있는 구조가 아니에요. 어떤 변화를 기대하기가 어렵다. 어려운 구조라는 아, 거죠. 예. 특히 뭐 서울시장 선거만 해도 그것만 보세요. 박영선 씨가 뭐 했냐면 이른바 피해 호소인 3인방을 캠프에다 그 중에 두 사람은 네. 선대 본부장을 시키거든요. 네. 이건 미친 짓 아닙니까? 아, 예. 이 선거 자체가 어떤 선거예요? 예. 성추행 때문에 박원순 시장의 성추행 때문에 치러지는 그 선거고 그렇다면 그 선거에서 해야 될 것은 뭐냐면 그 책임을 지는 거고 원래는 예. 후보를 내지 말아야 되는데 당원까지 고쳐가면서 후보를 낸 것도 열받는 일인데 거기다가 피해 호소인이라 그래서 사태를 무마하려고 했던 그 사람들을 전면에 내세워버린 거예요. 이거 국민들이 볼 때 이제 황당한 거죠. 이게 저 사람들 뭐 하는 거냐? 네, 예, 예. 그러니까 이것들도 왜 그러냐면은 결국 뭐예요? 그 강성 지지층만 지지층. 보고 가겠다라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 선거를 치르는 것만 봐도 이게 이제 이렇게 구조가 잡혀 있기 때문에 진다 그래가지고 그럼 뭔가가 나와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재명 씨가 그거 할 수 있나요? 그거 못 합니다. 네. 이낙연 씨가 그거 할 수 있나요? 그거 못 합니다. 차기가 그걸 못 한다면 아무도 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얘기고 네. 그나마 뭐랄까 입바른 소리 했던 금태섭 의원 나갔죠. 그 다음에 양양자 의원이라고 있었잖아요. 네, 얼마 전에. 최고 그분이 의원. 한마디 올바른 얘기 했다가 바로 공격을 당하잖아요. 이러니까 당내에서 제대로 된 목소리가 나올 수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진다 하더라도 저는 상황에 큰 변화가 없고 못 먹어도 고루 갈 거다. 예, 이런 가운데 어쨌든 이 국민의힘 단일 후보 오세훈 후보로 결정이 됐습니다. 진 교수님, 그럼 오세훈 후보와 박영선 후보, 박영선 후보와 오세훈 후보 두 사람의 어떤 장단점? 뭐 나름 지금 상황에서 어쨌든 큰 판의 흐름 속에서 봐야 되는데 두 사람의 이 어떤 서울시장 선거의 흐름 어떻게 전망하세요? 글쎄요, 뭐 저는 이제 뭐라고 썼냐면 이게 생똥을 먹느냐, 그게 싫어가지고 똥맛 카레를 먹냐, 카레맛 똥을 먹느냐. 아, 그렇게 비유하셨군요. 사실은 예. 이 선거가 좀 이상해져 버린 거죠. 네, 그러니까 네. 사실 나와서는 안 될 사람들이 좀 많이 나온 것 같고 네, 예. 저는 이제 기대했던 건 좀 더 참신한 사람들이 좀 새로운 인물들 네. 나왔으면 좋겠다라고 하는데 이왕 벌어진 거고 네. 저는 이슈는 별로 없다고 생각을 해요. 지금 속에서 기존에 워낙 큰 흐름이 가고 있기 그렇죠. 때문에 그다음에 오세훈 후보가 국민의힘 쪽의 후보잖아요. 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정도의 지지를 얻는다는 건 바로 뭐냐면은
안철수 효과를 흡수한 거예요. 어느 정도 흡수를 했다. 그러니까 그 전에도 보게 되면 안철수 후보하고 그 다음에 오세훈 후보가 큰 차이가 없잖아요. 거의 박빙이었죠. 거의 박빙이고 예, 거의 예, 큰 예. 차이가 없다라는 건 뭐냐면 이미 단일화 효과가 발생했다라는 거죠. 누가 되든. 예, 그러니까 사실 뭐 안철수 후보가 되지는 않았다 하더라도 안철수 네. 후보가 기여한 바가 있는 거예요, 거기서. 네, 쉽게 네. 말하면 자기 색깔로 국민의힘이 갖고 있었던 그 꼴보세 색채를 어느 정도 어느 정도. 희석을 시켜준 거고, 네. 그 다음에 또 다른 한편으로는 오세훈 후보가 이제 승기를 잡았던 게 이제 나경원 후보가 꺾으면서 등장한 건데, 네, 네, 네. 나경원 후보가 그때 이제 빠르던 이미지 때문에. 예. 그 다음에 처음에 등장하자 뭐라 그랬냐면 짜장면이냐 짬뽕이냐. 예. 자기는 짜장으로 가겠다 그랬나? 그러니까 자기는 그쪽 극성 지지자만 보고 가겠다라고 네, 네, 잘못된 메시지를 내버린 거죠. 예. 전략을 거기다- 잘못 잡은 거죠. 거기다 이제 빠루가까지 등장하니까 국민들이 그때 이제 국민의힘 지지자들이 볼 때 이건 아니다. 그러니까 중도층에 호소할 때는 아무래도 이쪽보다는 오세훈이다라고 해서 네. 예상을 깨고 오세훈 후보가 된 거고. 어허. 그러니까 사실 오세훈 후보의 이미지에 이제 안철수 후보가 또 그 색채를 좀 같이 희석시켜준 더해짐으로써 것도 있고 그래서 희석시키는 사실상의 단일화 효과가 저는 발생했다고 보고요. 아하. 아마도 이제 저쪽에서는 오세훈 후보의 그 문제 내곡동 땅 내곡동, 예, 그걸 땅 계속 문제. 걸고 네거티브밖에 할 게 없을 겁니다. 아. 반면에 이제 박영순 후보 같은 경우에는 뭐가 문제가 되냐면 그 성추행 사건 그게 문제가 될 겁니다. 계속 그 부분이 확실하게 단절을 왜냐하면 못했으니까. 예, 가해 구조가 있거든요. 예. 여기 지금 같이 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생각이 드냐면은 우리가 국민의 입장에서 볼 때는 그럼 저 사람들이 돌아오게 되면은 그때 그 피해자를 왕따시키고 고립시키고 네. 그다음에 그 성추행의 그걸 가해에 다시 정당화시키겠구나. 가담하거나 아니면 방임하거나 나중에 사후적으로 정당화했던 그 사람들의 그 구조가 그대로 남는다라는 거잖아요. 네. 근데 이건 볼 때는 여성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이건 참을 수가 없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아마 그 부분이 문제가 될 겁니다. 뭐 박영순 후보는 이제 아킬레스건이 남아 있는 거죠. 그러니까 박영선 후보가 그 주위에 있는 사람들 한번 보세요. 어떤 사람들인가? 박원순 시장의 아하. 성추행을 거기에 가담했거나 예. 아니면은 거기에 묵인했거나 방임했거나 그다음에 나중에는 사후에 정당화했던 그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예. 예를 들어 가지고 얼마 전에 그런 일이 있었잖아요. 왜 김민웅 교수하고 SNS. 뭐죠? 인사 비서관인가 누군가가 예. 피해자의 편지를 공격했죠. 예, 공개했잖아요. 그런 적이 있었죠. 친필 예. 편지를. 근데 이것이 이제 의미하는 바가 뭐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는 상식적으로 볼 때는 직원이 생일 때마다 시장한테 편지를 보내야 돼. 이건 우리가 볼 때는 억압구조거든요. 근데 저 사람들은 이 여자가 뭐 이렇게 이렇게 했다. 가깝고 이런 식으로 제2차 가해를 했는데 예. 그때 그 사람을 그 사람이 지금 경기도 테크노파크 원장이에요. 네. 여성단체에서 그렇게 반대했는데 그걸 갖다가 추인한 게 누구냐? 승인한 게 박영선 씨예요. 예. 중소기업 예. 장관할 때. 그다음에 그걸 갖다 임명한 게 누구냐면 이재명이에요. 음. 그러니까 이 가해자들을 어떻게 되는 거냐면 오히려 영전을 시켜버리는 이런 구조거든요. 그다음에 자기 캠프에다가도 뭐예요? 그 피해 호소인 3인방 했잖아요. 네, 선거본부장. 그 사람들을 아예 선대 본부장으로 임명하고 그다음에 대변인으로 임명하고 전면에 내세웠다라는 겁니다. 이걸 딱 보게 되면 이 사람들이 정말 그 선거에 후보를 낸다는 것 자체가 파렴치한 짓인데 네. 그걸로도 모자라 가지고 그 가해를 계속하겠다는 시그널을 보낸 거잖아요. 강성 지지자들 예, 향해 가지고 예. 이걸 볼 때는 결국 그 피해자가 뭐라고 얘기를 했습니까? 나는 두렵다. 왜냐하면 나는 그 자리로 돌아가야 하는데 내가 그 자리로 돌아갔을 때 그 사람들이 그대로 있다라는 게 너무나 돌아가지 못할까 봐 두렵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분의 두려움은 우리 모두의 두려움이기도 한 거예요. 그 가해 구조는 변함이 없구나. 네. 심지어는 뭐 손모 기자가 책까지 냈잖아요. 네. 그래서 또 선거 때 맞춰가지고 책까지 냈거든요. 그래서 또 이상한 담론들을 펼치고 이제 가해자 중심주의 담론을 네, 펼치고 예, 그 가해 구조를 이 사람들이 온전시키고 강화시키는 쪽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서울 시민의 입장에서는 이건 뭐 납득할 수 없는 거죠. 예. 용납할 수 없는 거죠. 네, 네. 네,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와 함께 서울, 부산의 민심 그리고 여야 후보들 본격적으로 이제 선거전이 시작되는 여야 후보들의 향후 전망까지 들어봤습니다.